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기다렸던 H조 1차전 경기 지금 막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는데요. 0대0으로 비긴 게 아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요.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겼고요. 양팀 모두 아쉬운 결과로 남게 됐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제 이번 경기가 의미 있는 게 최근에 아시아 팀들의 이제 선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르헨티나전 2대1 역전승, 그리고 일본의 독일전 2대1 역전승은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비를 열심히 하다가 역습을 하는 축구였다면 이번에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은 점유율도 앞서가기도 했었고 주도적인 축구, 중원도 지배하고 또 날카로운 숏 패스라든지 그러니까 멋진 축구를 했잖아요. 이번에 전반전을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에서 우루과이를 앞섰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를 굉장히 장악을 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벤투 감독이 4년을 준비했던 것의 결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한국 축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벤투가 옳았다라고 할 수 있는 벤투의 뚝심이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통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이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제작한 재미있는 그래픽 몬스터 김민재, 정말 괴물로 약간 좀 이제 합성을 해놓고 누네스와 수아레스라는 이런 세계적인 우루과이 공격수들을 잡아먹었다. 이 선수들이 완전히 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우리의 경기력이 전 세계인들에게 인상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외 반응들과 이제 경기 주요 상황들을 분석해 볼 텐데 우선 선발 명단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뛸 수 없다라고 벤투 감독이 경기 전날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발 명단에서 조규성 선수라든지 프라이브르크의 정우영 선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벤투 감독이 기존에 믿었던 선수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네, 황희찬 선수 자리를 뺀 나머지 자리는 거의 예상했던 선수들이 다 나왔고요. 황희찬 선수를 대신할 선수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컸는데 벤투 감독이 부임 초부터 선택을 많이 했고 벤투 감독 밑에서 A매치를 많이 소화했던 나상호 선수가 최종적으로 낙점돼서 경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은 신뢰를 줬지만 국내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 대표팀에 왔을 때 조금은 이제 뭔가 강점이 뚜렷이 안 보인다.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표현하자면 2%가 부족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좀 컸죠. 그리고 게다가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올림피아코스에서 못 뛰다 보니까 오히려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 선수가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저도 그것을 예상을 했는데 벤투 감독은 최종적으로 평소에 그동안 가장 많이 선택했던 선수로 가장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멤버 위주로 선발을 구성했습니다. 홈보다는 오랫동안 자신의 전술적인 그 부분들을 이해해온 선수들을 중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잘했고 특히 나상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데뷔 이후 최고의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는데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4-3-3으로 나왔는데 발베르데 선수 같은 경우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근에 오른쪽 공격수로 나오면서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공격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측면 공격수로 중용해왔던 펠리스트리 선수. 사실은 이 선수가 올 시즌에는 맨유에서 한 경기도 못 뛰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져서 안 쓸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스페인 알라베스 팀으로 임대가 돼가지고 좀 뛰었기 때문에 뛰었던 거지 이번에는 발베르데가 나오고 미드필드에 다른 선수가 나와서 좀 이제 역할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대로 4-3-3 발베르데가 베시노, 벤탄쿠르와 미드필드를 구성하고 수아레스, 노네스, 펠리스트리가 3톱이 됐고요. 또 오른쪽 풀백인 아라우오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누가 나올까 고민을 했는데 좀 센터백이고 나이가 많은 카세레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카세레스, 고딘, 히메네스가 3백처럼 움직이고 레프트백으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올리베라 선수가 굉장히 올라오는 그런 형태. 어떻게 보면 펠리스트리와 올리베라가 측면 공격을 하고 이제 수아레스와 노네스가 투톱처럼 뛰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이번 경기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띄고 얼마나 경기를 할 수 있을지였는데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에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슈팅의 각도가 빗나간다든지 움직이면서 상대를 제칠 수 있는 장면에서도 한 번 더 드립을 치고 나간다든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있는 듯하게 평소보다 빠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을 가진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거나 조금은 이제 헤딩 경합을 못한다거나
좀 급박한 상황에서 한 템포가 늦는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특유의 뭐 드리블 능력과 돌파력이나 또 슈팅력을 또 보여주면서 안면 부상의 좀 약간 여파 외에는 경기를 뛰는 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 수준인 걸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이제 포진도 살펴보면 이 그래픽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나성호 선수가 왼쪽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위주로 떴고 나성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었어요. 미드필드 라인도 황희범 선수가 이재 선수 옆자리까지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고 정우영 선수가 두 센터백 앞을 커버해주면서 특히 정우영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플레이를 해주고 또 지금까지 또 정우영 선수도 팬들이 조금 우려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네, 맞습니다. 우루과이의 수준 높은 미드필더를 상대로 전혀 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선수들을 압도하는 숨은 MVP라 볼 수 있는 선수 오늘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 황희범 선수는 벤탄쿠르, 발베르데를 상대로 미드필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도 가져가고 패스 플레이도 보여주고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초반부터 나상호 선수의 플레이가 잘 통했다는 겁니다. 네, 전반 7분이었는데요. 김영관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 오른쪽 측면 쪽으로 길게 패스했고 이것을 나상호 선수가 받은 다음에 우루과이 문전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뭐 슈팅까지 연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전술적인 과정이라든지 나상호의 움직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루과이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많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틈을 허용해서 나상호 선수 쪽으로 공을 많이 보내줬고 또 나상호 선수도 상대적으로는 우루과이 선수들에게 덜 분석된 것 같아요. 이 장면도 올리베라의 뒷공간을 빠른 터치, 빠른 판단 하나로 툭 쳐놓고 제쳐놓는데 이제 히메네스가 빨리 나와서 잘라냈기에 좀 끊긴 거지 사실 슈팅까지도 정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고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중앙을 장악하다 보니까 우루과이는 빌드업이 안 되고 우루과이가 역습하는 공격들밖에 못했어요. 한국이 미드필더를 꽉 잡고 있으니까 우루과이로서는 미드필더를 통과하는 축구보다는 한 번에 전반까지 갈 수 있는 롱볼 축구로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롱볼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그것이 또 잘 먹혔거든요. 이런 전반 19분에 히메네스의 롱패스에 이은 발베르데의 슈팅 이런 장면이 빠른 우루과이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수비하던 팀이 역습하는 그러니까 언더독이 주로 많이 하는 플레이인데 우루과이가 한국을 상대로 정말 롱볼 축구, 역습 축구를 해야 했다. 물론 이제 발베르데가 역시나 위협적인 슈팅을 하는 장면도 나오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반 22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중원이 촘촘하니까 롱볼을 때려놓고 이제 크로스하는 축구를 했죠. 이 장면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었죠. 전반 22분 이 장면. 히메네스의 롱패스를 펠리스트리가 헤더 패스를 한 다음에 누네스가 슈팅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누네스가 발에 슈팅이 성공을 했다면은 한국은 실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예, 근거리였기 때문에 골키퍼가 반응하기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 다행히 빗나갔어요. 사실은 김진우 선수가 경기 내에 펠리스트리를 정말 잘 막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펠리스트리가 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리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이 장면 조금 이제 위협적이었는데 우리도 근데 우루과이랑 비슷하게 또 우루과이의 압박에 대응해서 이런 롱볼 축구를 잘 했습니다. 네, 후방에서 역습 상황에서 김문환 선수의 롱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은 다음에 드리블에 의한 슈팅. 뭐 이 장면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전개가 됐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 마무리까지 나와서 골까지 연결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접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수비수가 이제 머리로 막아내면서 육탄 방어를 하면서 아쉽게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반 34분인데 이 장면은 사실 좀 거의 골이 됐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플레이였는데 이런 삼각 패스에 이은 슈팅 마무리를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장면 하나가 굉장히 그 한국 선수들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정우영 선수가 후방에서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패스를 해줬고 김문환 선수의 빠른 크로스 그리고 페널티킥 지점보다 조금 앞선 위치에서 황희찬 선수의 슈팅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프리차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롱볼 축구가 아니라 빠른 타이밍과 강한 타이밍의 슈팅 그리고 정말 상대 수비수가 반응할 수 없는 신속한 원터치 플레이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티키타카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이 황희찬 선수의 논스톱 슈팅이 크로스바를 감아서 넘기는 정말 상황이었고 솔직히 이제 좀 건드리기만 했어도 툭 찼으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했었던 굉장히 아쉽죠. 거의 뭐 골이었다. 정말 황희조 선수가 해결했다면 이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 39분에는 이 장면 이후 기세가 오른 뭐 덕분인지 황희범 선수도 과감하게 중거리슛 때린 게 좀 빗나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전반전을 잘 치르고도 정말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실점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좀 덜컥했는데 그 발베르데 코너킥을 문전에서 고딘의 헤더 슈팅이 나왔고 골대가 간신히 살려줬습니다. 네, 고딘 선수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세트피스에서의 헤더 능력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던 정말
번개 같은 헤더 슈팅이 나왔는데 골포스를 때리고 나왔고, 사실 골포스를 때리고도 들어갈 수도 있을 그 위치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다행히 맞고 나왔어요. 결국에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피파가 점유율 기록을 병합 부분까지 넣다 보니 한국의 우세가 줄어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우리의 점유율을 50% 이상까지도 보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하는 축구를 했어요. 네. 뭐 점유율뿐만 아니라 패스도 오히려 더 많이 시도했고, 패스 성공률은 대등하고 움직임 거리도 조금 더 많고요.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전은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압도하고 경기 자체를 굉장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실제로도 이 점유율이 전반 30분 이후에 우루과이가 좀 많이 높여왔기 때문이지, 전반 초반 2, 30분까지는 거의 우리가 5, 60%까지 가고, 우루과이가 경합을 빼고 났을 때는 20%밖에 점유율이 안 될 때도 있었으니까, 사우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가 공격적인 축구로 우루과이를 이제 대등하게 플레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또 후반전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네, 후반 7분이었는데요. 황인범 선수의 패스,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등진 상태에서 이제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연계를 해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드리블로 이제 치고 나가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슈팅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히메네스 선수가 온몸을 던지고 양발 태클을 네. 하는 과정 속에 운 좋게 그 공이 걸려갖고 차단됐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지역, 중앙 지역을 패스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후반 12분에는 카사레스 선수가 그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발뒤꿈치를 밟아가지고 축구화까지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경고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루과이를 굉장히 위협한 거죠. 네, 사실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좀 아찔했는데, 자칫하다가는 큰 부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고의로 밟았으니까 당연히 경고가 나온 건데, 축구화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밟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충격으로 잠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뭐 만약에 이 상황에서 큰 부상이었다면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상대로 우루과이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루과이도 이후에 조금 이제 기회를 살렸는데, 특히 후반 18분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네. 또 부상까지 입었고, 그게 우루과이 누네스의 돌파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또 김승규 선수가 대단한 집중력으로 막아냈어요. 네, 그 문전에서 슈팅까지 나왔는데, 뭐 그 전에 김영건 선수의 몸을 날리는 또 스크린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거와 함께 김승규 선수가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이빙 펀칭을 하면서 막아낸 장면. 이런 수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루과이의 위협적인 장면을 우리가 실점을 안 하고 무실점 경기로 이어가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 팀이 후반전에 골 넣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게 됐는데, 먼저 이제 우루과이가 후반 19분에 조금은 침묵했던 수아레스를 빼고 에딘손 카바니를 투입했고, 우리는 후반 29분에 3명이나 교체 투입을 했죠. 네, 황의조, 나상호, 이재성 선수가 나오고 조규성, 손준호, 이강인 선수가 이제 들어갔는데, 뭐 이번에 교체 선수 횟수가 늘어났고 그 교체 인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3명이 교체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나상호, 이재성 선수는 잘했지만 체력적으로 좀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교체가 된 거고, 또 황의조 선수는 후반전에 조금 이제 침묵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피지컬도 좋고 또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조규성 선수, 그리고 평가전에서 안 썼지만 최근 훈련 때마다 좋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를 이제 킬러 패스를 쓰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투입하자마자 둘이 합작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헤더로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 아크 쪽에 있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줬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연계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조금만 더 슈팅이 정확했다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좋으면서도 아쉬웠던 플레이였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가 이 장면 말고도 전방에서 몸싸움도 잘해주고 공도 잘 따내주고 헤더도 경험해주면서 9번 공격수 역할을 잘해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루과이는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막판으로 흐르자 또 교체를 했고, 지쳤던 것으로 보이는 레프트백 올리베라를 빼고 비냐, 그리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베시노를 빼고 공격하려고 윙어인 델라크로스를 투입하면서 4-4-2로 바꿨어요. 그리고 후반 36분에 또 하나의 좋은 우루과이 공격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카바니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누네스에게 패스를 했고, 누네스 선수는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슈팅을 했죠. 예, 이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대포로 빗나갔는데, 우루과이 입장에서 사실 이제 우리를 상대로 무조건 이길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다 그렇죠. 보니까 계속 공격적인 투입을 했습니다. 후반 43분에는 이제 윙어인 펠리스를 빼고 공격적인 윙백의 바렐라를 투입했지만 전혀 이 교체하는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발베르데가 결국에는 왜 발베르데인지 보여주긴 했어요. 네,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또 후반전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고, 중거리 슛이
이것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골대가 막아줬죠. 예, 사실 김승규 선수도 위치까지 잘 날아가줬기 때문에 골대를 맞지 않고 골대 안으로 갔다면 김승규 선수가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정말 대포와야 같은 슈팅이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근데 잘 응수를 했어요. 네, 황인범 선수가 우루과이 골키퍼의 패스를 차단한 다음에 재빨리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장기인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마무리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은 골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시야가 조금 좁게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반대편,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감아 때릴 수도 있는 왼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좀 그 넓이까지 좀 못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어찌됐거나 우리도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고 특히 재미있었던 장면이 후반 이제 45분 추가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또 한번 역습하려고 돌파를 하는데 천하의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인 발베르데가 열심히 그렇죠. 뛰어와서 온몸 태클하고 나서 태클까지 해서 끄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하나하면서 막 난리 쳤잖아요.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이강인을 그렇죠. 막아서. 그만큼 우루과이가 한국을 상대로 고전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니까 한국의 공격을 막은 것에 감탄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플레이에 우루과이가 좀 쫄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대표적인 이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또 실제로 후반 추가 시간에 계속 우리가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네, 이 장면도 굉장히 과정이 좋았는데 이강인 선수의 패스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우루과이전을 통해서 우리 그 선수들이 굉장히 패스 전개와 이런 슈팅 마무리까지 공격 전술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세밀하게 플레이를 한다면은 뭐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 자체는 다 좋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력이 아쉬웠지 모든 게 나머지는 만점이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끝나기 전에 벤투 감독이 이제 추가 시간에 경고를 받았는데 판정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었잖아요. 네, 한국 선수들이 넘어지면은 주심이 웬만해서는 인플레이를 했고 한국 선수가 우루과이 선수에게 파울하는 건 좀 많이 잡아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벤투 감독도 벤치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쌓여서 경기 끝나기 직전에 터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경고까지 받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감독도 경고 누적 때문에 그럼요. 못 뛰고 벤투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영국 BBC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BBC가 유명한 게 이 매치 오브 더 데이라고 선수 출신 레전드들이 이제 출연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제 김민재 선수를 소개할 것 같아요. 몬스터 김민재 때문에 우루과이 공격수들이 즐길 수가 없었다. 김민재 선수가 화나면 너네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맨유 이적설도 있고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 월드컵 경기고 또 우루과이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한국과 남미,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본인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줬죠. 카바니, 누네스, 수아레스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상대로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김민재라는 선수 수비수의 그 능력을 뭐 아직까지 모르는 유럽이나 남미 쪽 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폴리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또 이탈리아 리그를 안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에게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또 한 번 입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이강인 선수의 돌파를 발베르데가 맞고 환호한 것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워낙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로 이어지는 전 포지션의 이 월클 재능들이 우루과이를 쫄게 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H조 일정까지 조별리그 1차전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조별리그 2차전 일정에서는 카타르와 세네갈의 경기를 좀 주목해 보시고 있어요. 네,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를 했고 경기력도 저조했고 뭐 여러모로 안 좋은 말들이 나왔는데 개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25일 밤 10시에 카타르와 세네갈의 A조 2차전 경기가 열리고요. 한국 대표팀은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 가나와 2차전 치릅니다. 가나와 2차전을 이길 경우 사실 우리가 16강 진출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1승 1무를 일단 해놓으면 1승 1무 1패로도 16강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꼭 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경기를 지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준TV는 우루과이와 경기에 대한 후속 콘텐츠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 출신 레전드의 경기평과 우루과이 현지 기자의 분석 그리고 각종 해외 반응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한준TV에서 카타르 월드컵 소식, 한국과 우루과이전 소식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